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에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코리안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탐구입니다. 제목은 세계 1000년, 코리아 1000년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경제사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 코리안들과 직접 연결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모험에 나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0년 전 중국의 송나라 경제가 번영한 이유, 그리고 우리 땅에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대부들이 등장하는 과정, 현재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서기 1000년 우리 땅에 고려가 있었을 때 세계 최고 선진국은 중국과 이슬람이었습니다. 미국 땅은 아직 아메리카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고, 유럽에서 좀 살만한 곳은 베네치아, 피렌체 같은 이런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중세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도는 그 무렵 세계 대도시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도시는 스페인의 코르도바, 인구가 45만입니다. 당시 이슬람 땅이었죠. 2위는 중국의 개봉, 카이펑으로 40만, 송나라 수도였습니다. 중국, 이슬람 모두 당대 최고의 부국들이었는데 그래도 중국이 더 잘 살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 그림은 개봉의 당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청명상하도, 그것의 일부입니다. 정말 번화해 보이는데요. 낙타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브로드베리 교수와 두 명의 교수들이 쓴 논문에 따르면 1020년 당시에 송나라 1인당 GDP는 997달러, 거의 1000달러예요. 그보다 600년이나 지난 1655년 영국 1055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숫자는 모두 1990년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것들입니다. 농지 면적은 4,800만 헥타르로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수백 년 동안 그 수치를 넘지 못했다고 해요. 산업 생산도 대단했는데요. 1078년에 철 생산량이 12만 5천 톤, 산업혁명 시작기 영국이 1778년, 그 무렵에 철 생산량하고 송나라 때가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송나라가 당대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다는 데는 의문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확실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새로 농지를 개간할 경우에 영구적인 소유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약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개간을 통해서 농지를 늘려갔던 거예요. 또 수차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관계, 즉 물대기 농법을 개발을 하고, 이양법, 모내기 방식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죠. 소위 강남 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식량이 또 풍부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민간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다 보니 풍요로워진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송대 이전의 중국, 즉 고대 중국은 토지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였습니다. 개인들의 치열한 노력을 끌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 초기의 시를 모아놓은 시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있잖아요.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천지하 막비왕토, 솔토지빈 막비왕신.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데가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은 없다. 이 천하의 모든 것은 땅이든 인간이든 모두 임금 거라는 거예요. 즉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인 세상, 왕토 사상이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전은 개인 소유, 즉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왕이고 백성에게는 경작권만 허용을 했습니다. 요즘 좌파들이 좋아하는 토지공 개념은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송나라는 1000년 전에 그 이전에 비해서 강력한 사유재산권을 허용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왕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농지를 확장하고 또 소출도 늘리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상업의 장류도 풍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유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상업이 허용이 됐어요. 그 이전 당나라도 상업이 상당 수준 발전을 했지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던 겁니다. 정해진 업종, 정해진 구역, 정해진 시간에만 상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송나라는 자유방임에 가까웠던 거죠. 이 그림은 청명상하도의 디지털 버전인데요. 카이펑의 당시 밤거리 모습을 재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요즘 밤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밤 늦게까지 술집이 흥청거릴 정도로 자유로운 도시였던 겁니다. 국가는 세계 최초로 종이화폐를 발행을 해서 또 상거래를 원활하게 해줬습니다. 은행 같은 비즈니스도 등장을 했어요. 물론 외국과의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졌죠.
상업은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을 했습니다. 상거래가 왕성해지다가 보니까 농민들은 자급자족 농업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됐어요. 이 전문화는요, 항상 농업 생산량의 확대를 가져다 주죠. 자급자족식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업을 억제하던 이 유교식 관념, 이게 송나라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약해졌던 겁니다.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이 송나라 초기의 번영은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송나라 시절 1인당 GDP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개국 후 20년이 지난 980년 840달러였는데 1020년에는 997달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입니다. 거의 20%가 증가했어요. 1000년 전의 세계에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영, 성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급속히 감소해서 100년이 지난 1120년에는 830달러. 송나라 개국 당시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송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레이 황 박사는 송나라의 쇠퇴가 도학가들 때문이다. 주자 성리학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이 도학가들의 사상은 좁게는 군자와 소인의 구분, 이걸 강조했고, 또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개념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렸다. 오늘날 중국의 민법 발달이 미진하고 도덕관념으로 법률을 대신하는 경향,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중국의 이런 경향은 송나라 때 유학자들과 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레이 황 박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도학가라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선비에 해당할 거예요. 실용성은 전혀 없이 태국이 어쩌며 인간의 도덕,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공리공론, 탁상공론을 즐기는 사람들인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며 군사부 일체며 이런 것들 신조로 삼는 사람들이 중국의 지방정치, 송나라 시대 지방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가 무기력에 빠져들게 됐던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발흥은 과거제도라는 능력주의 선발제도와 또 초기의 이 자유방임적 경제가 가져다준 경제적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관리를 뽑을 때 시험제도, 즉 과거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이전에 관직은 주로 귀족들 몫이었던 것이죠. 과거시험으로 뽑는 숫자가 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합격자 수에 비해서 준비생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다가 보니까 지방의 중소지주 가문의 자제들 모두 과거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들이 공부한 학문은 공자, 맹자,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한 주자, 성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공부 그 자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어요. 사대부 집단, 사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들이 사회에 강요를 한 것은 안빈낙도, 청빈한 삶, 사리사욕을 버리는 것.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익숙한 그런 것들, 그거를 이 사회에 그들이 강요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산업은 서서히 위축되어 갔고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풍요롭게 자라난 이 386 세대가 결국 그 풍요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송나라는 경제에 비해서 군사력이 근데 매우 취약했어요. 형식적으로는 군사가 1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허수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잦은 침입을 당했고 그때마다 돈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아예 이 개봉에 있던 수도를 항저우까지 옮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몽골족까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44년간 몽골과의 전쟁을 견디지 못하고 1279년 결국 송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송왕조는 이 땅의 코리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양법이나 수차를 이용한 관계농법 같은 거, 이것은 송이 멸망을 하고 150년이나 지난 조선시대, 특히 세종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 임금이 농사직서를 발간하고 추구기 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가 송대의 강남농법을 이 땅에 보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의 농업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송나라가 준 진짜 큰 영향은 주자성리학입니다. 송대에 만들어진 이 중국 학문은 우리 코리안들의 생활을 통째로 바꿔 놓았어요.
아직도 그때 만들어진 생활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시댁에 쩔쩔매면서 사는 것, 주변 사람들을 모두 형, 동생, 이모, 식당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형, 동생, 이모, 아줌마 뭐 이렇게 다 친척처럼 대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직도 많은 가정이 유교식 차례를 지내는 것, 이거 모두 송나라의 주자가 정립한 성리학과 주자 가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 말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이 송나라의 주자 성리학이 우리 코리안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꿔놓은 것이죠. 여성들의 처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고려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법을 사상의 핵심으로 삼는 주자 성리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의 집안을 말하는데 여기서 조상이란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종법에서는 장자 상속제가 진리이고 정입니다. 당연히 결혼은 남자 집에 여자를 들이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의 가문에 종속된 존재일 뿐인 것이죠. 이 주자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선비 또는 사대부 입장에서는 이 고려의 결혼 풍습이 달가울 리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말이죠. 가장 마음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세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새로 세운 이 조선에 종법 질서를 세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도무지 고려의 관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택한 방법은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숙신옹주를 남자 집에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조선 최초로 시집을 간 사례예요. 세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조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서 친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맞이한다는 말이고 시집간다는 말인 것이죠. 그게 세종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세종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이 땅에다가 중국의 문명을 정착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활자와 인쇄에 매달렸던 것, 그건 빠른 시간 안에 중국의 주자 성리학 경전을 보급하기 위했던 겁니다. 추국이 수차 이런 것들의 개발은 송나라의 강남론법을 보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종은 성공을 했고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여야 했는데 500년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주자 성리학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함재봉 교수의 한국 사람 만들기 제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자 성리학은 송나라 때 탄생을 했지만 이 땅에 들어오기는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 때입니다. 한반도는 고려시대였고 앞에 충자가 붙은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중 충선왕은 정치에 뜻이 없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빨리 넘기고 원나라의 수도였던 연경, 지금 북경에 가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교 겸 연구소를 세웁니다. 젊은 고려학자들을 불러서 당대 최고의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게 만들죠. 그 주자 성리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게도 합니다. 고려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주자 성리학자로 변해갔습니다.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재현 뭐 이런 분들이 1세대고 그들에게 배운 이색,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2세대,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된 정도전 등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정도전 같은 신진 주자 성리학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고려의 불교 정권을 타파하고 참신한 주자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뭐 이랬던 것이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도 주자 성리학의 나라를 열망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다만 고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선주교에서 그를 척살한 이방원 역시 주자 성리학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 아들인 세종이 그 일을 훌륭하게 완수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1000년 전 송나라에서 생겨난 그 주자 성리학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이로 서열을 가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장류 유서인 것이죠. 아마도 중국 사람들보다 더 주자학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벗어날 때도 됐는데 말이죠. 세계 1000년 코리아 1000년 첫 번째 영상, 송나라의 번영과 멸망 그리고 코리아의 영향을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칭기스칸 그리고 코리아의 탄생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